오늘 내드린 것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찰이란 말은 오늘날 편지란 뜻으로 쓰는데 자체가 사실은 관찰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 대쪽 간자죠. 대쪽. 이건 나무 쪽. 그죠? 이거 대나무. 나무 붙었잖아요. 요거는 대나무 쪽이고 요거는 나무 쪽이에요. 그 옛날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대나무 쪽이나 나무 쪽에다가 종이를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그걸 따와서 이렇게 관찰이라고 쓰는 겁니다.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썼죠. 대신에. 그래서 짧다고 해서 이렇게 관찰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거 외에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관찰에 대용할 만한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함신, 함독, 함서, 함찰 이렇게 있죠. 함자로 시작되는 글자 있어요. 이 글자는 상자 함자죠. 상자 속에 넣어 보내는 거라고. 함신, 함독, 함서, 함찰 이렇게 불러요. 그 두 번째는 서자가 들어가는 거, 한자가 들어가는 거. 서한, 한찰, 한독, 한묵. 이것도 편지 한자지 않습니까? 이것도 편지 한자죠. 이거는 원래는 붓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편지란 뜻으로 뜻이 좀 더 확장이 됐죠. 그 옛날에 이걸로 서양 사람들은 꽁지, 새 꽁지로 이렇게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붓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함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안이라고 해서 물고기 어자를 넣어가지고 편지의 대용으로 쓰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물고기 속에서 상대가 보낸 저게 편지가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물고기 어자를 넣어가지고 편지란 말로 쓰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러기. 기러기도 마찬가지죠. 후한 때, 한나라 때 소문한 사람이 저쪽 흉노정한테 잡혀가지고 소문한 사람이 16년인가 뭐 한 20년 가까이를 잡혀 있다가 기러기 다리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런 고사가 담긴 이름입니다. 기러기 안자. 수목은 손수선 편지란 뜻이죠. 손수선 편지. 화자는 원래 꽃화자가 이게 화자입니다. 이게 지금은 화려할 화자라고 쓰지만은 꽃화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이게 꽃화자 이렇게 오늘날 꽃화자라고 쓰는데 지금은 이거 화려할 화라고 하는데 이게 화자예요. 원래가 이게 나중에 이게 화려하다는 뜻으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꽃화자를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후기자예요. 후기자. 뒤에 일으킨 글자라고 해서 그래서 화려하다 뜻에서 종이가 그래서 상대의 편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란 뜻이에요. 이것도. 전찰도 마찬가지고 신식도 신자에는 편지란 뜻이 있거든요. 신자에는 그래서 신식이라고도 하고 그 외에도 함찰, 함은 봉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편지는 꼭 이렇게 오늘날도 이렇게 딱 봉함해서 보내잖아요. 엽서 외에는 다 봉함해서 보내죠. 그래서 적독, 소간. 적독은 이 적자는 이 척자하고 뜻이 같습니다. 척자하고 이거 같은 뜻으로 써요. 척독할 때 이걸 써요. 같은 뜻입니다. 이게 불단 뜻이 아니고 그 소간, 짧다는 뜻에서 소간이라고도 하고 또 운함, 타운 이런 말이 있죠. 왜 이렇게 타운이라고 하느냐면은 오운타라고 있어요. 오운타, 오타운이라고 있어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오타운 이게 따와서 하는 말이에요. 중국에 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편지를 쓸 때 꼭 하인한테 편지를 쓰도록 시켰어요.
이걸 천초라고 하는데 천초. 대필이란 말을 천초라고 해요. 편집글에서. 근데 일반적인 문장에서 안 써있는 말들이 관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서나 일반적인 다른 역사서나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관찰 물리는 또 다릅니다. 그 아무리 많이 읽어도 관찰은 잘 못 읽어요. 물리가 달라서. 대필을 이거 천초라고 해요. 천초. 대필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하인한테. 그리고 제일 나중에 자기 이름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에 자기 요 척자를 초서로 이렇게 딱 써서 보냈어요. 이게 오색 구름처럼 보이는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게 오운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자가 이게 중국에 지금도 꽃을 세는 수량사예요. 떨기 타자. 왜? 한 송이, 두 송이, 한 뜰기, 두 뜰기 할 때 양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운이라는 말 씁니다. 그 외에는 뭐 편저, 딱저자 쓰니까 종이니까 딱이니까 편전, 총전, 뭐 전찰, 척소, 서장 이런 말들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편지란 용어에는 문집 속에는 서라고 해가지고 문집에 다 들어갑니다. 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오늘날 핸드폰으로 매일같이 문자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매일같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편지 같은 경우에는 꼭 두 편을 써요. 자기가 하나 갖고 있고 하나를 써서 보내고.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문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집을 만들어야 되면 근거가 없잖아요. 내가 보냈지만은 상대한테가 있으니까. 문집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만들거든요. 후손이 만든다고, 제자나. 그럼 누구한테 보내면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찾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꼭 두 통을 써서 보낸다. 안 그런 것도 물론 있죠. 네? 안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왜 이 서가 중요하냐 하면은 편지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편지글이 문집 속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어떤 누구의 문집을 보더라도 편지글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그런데도 오늘날 사실은 편지글을 잘 안 읽지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일단 요게 일반적인 옛날 사람들이 썼던 편지입니다. 요게 아주 단정하게 쓴 겁니다. 이거는 초서로 쓰지도 않고 그게 초서도 아니에요. 이거는 초서로 쓴 것도 아니고 해서 다 아주 단정해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 하면은 이 속에 거의 대부분의 편지 형식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요 편지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피봉이에요. 봉투. 오늘날 봉투라고 하는 거. 옛날 말로 조선시대는 피봉이라고 그래요. 피봉. 여기인데 여기 요걸 봉함인이라고 그래요. 봉함인. 봉함서라고도 하고 여기에 도장을 찍기도 하고 요것처럼 글자를 쓰기도 해요. 식자예요. 식. 법식, 식. 그 아래에는 여기는 근봉이에요. 요것도 봉함서지요. 근봉. 삼가 봉한다. 여기까지가 오늘날 봉투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거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이런 걸 자봉이라고 그래요. 자봉. 자원봉사가 아니고 지 스스로 봉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편지가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봉투를 만들어 여기에 주소를 써버려요. 그러면 이거 지 스스로가 봉투가 되는 거예요. 내지와 피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건 피봉, 요건 내지인데 안 냈죠. 내지. 내지와 피봉이 한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봉이라고 그래요. 자봉. 근데 간혹 한 번씩 이거 일반적인 경우인데 단봉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봉투가 하나. 봉투 하나에 내지 하나.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중봉이라고도 있어요. 중봉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봉투가 두 개. 그죠? 중복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오늘날 어디에서 봤습니까, 이게? 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식장 갔을 때. 돈 낼 때. 예식장 부조금 낼 때. 색종이 봉투가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요거하고 요거. 근데 이거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놀잖아요. 이게 내지와 피봉이 따로 놀지 않습니까? 따로 노니까 얘하고가 호응이 잘 안 돼.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몰라요. 이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다 사라져 버리고 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죠. 이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한 번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게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꼭 부탁의 말을 쓸 때는 그거를 별지라고도 하고 또 태지라고도 해요. 태지 또 태록이라고도 하고 태록이라 해요. 이게 꼭 부탁의 말을 할 때는 그 사람한테 여기에다가 조그만 종이를 요거보다 작은 종이를 여기에다가 부탁의 말을 꼭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거하고 같이 보내요. 같이 보낸다고. 추신지요. 오늘날 추신할 때. 왜 그렇게 보내냐면은 추신할 때는 왜 그렇게 보내냐면은 요거는 중요해요. 요 말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쓸 때는 요거 내용에 생광이라고 써요. 생광이란 말이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내 생색이 좀 나게 해달라. 요거는 어떤 관계냐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거하고 요 사람은 둘이는 아주 잘 알아요. 요하고 요거가 또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A하고 C는 몰라요. 요럴 때 C라는 사람이 기묘하게 A한테 부탁의 말이 필요하잖아요. 부탁을 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서리 쿠션으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요 사람이 이 두 사람과는 서로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때 쓰는 말이 아까 나왔던 게 생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문장 속에 생광이란 말이 딱 나오면은 이거 적어도 세 사람과의 관계구나. 요 사람하고 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나온 얘기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 용어, 특수한 관찰 용어들이에요. 편집글에 쓰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청탁을 인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물 주고받을 때
누군들 이거 뇌물이다 이러고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겠습니까 그걸? 그러면 줄 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 다 정이지 뭐 이러면 된다고. 그러면 주는 사람도 그렇게 주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요. 그렇지만 다 알아요. 아 이거 나한테 뇌물 먹이는구나. 다 안다니까. 그게 투식이죠. 투식. 투식이에요. 그게 이 투식 관찰에는 투식이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돼요. 왜? 투식.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니까.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여고 때 친구를 지금 만났어. 그러면 처음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나누겠습니까? 아이고 순자야 말자야 너는 어떻게 그때하고 똑같노 그러죠? 예? 60이 돼서 만나도 70이 돼서 만나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남자든 여자든 그러지만 다 알아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린지. 근데 기분은 좋잖아요. 그게 투식이에요. 투식. 니도 알고 나도 알아요.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은 야 누구야 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언제 술 한잔 해야지. 이게 투식이라니까요. 그것만 알면은. 근데 이 투식 속에도 아까 나왔죠. 신분의 보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중이다 아니다, 나보다 신분이 높다 낮다, 나하고 평교관이다, 이게 읽어보면 다 드러나요. 그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안 쓰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전상석 이러면 이거 어디에 꺼내야 됩니까? 부모님 전 상서니까 이게 깨, 앞 이런 뜻이니까 그죠? 자 볼까요? 정말 어떻게 쓴 건지. 여기가 피봉이다. 피봉용어 잘 보십시오. 오늘날 봉투하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뭐가 다를까요? 자, 좀 더 잘 보이게 요 봉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썼어요. 그죠?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봉투랑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오늘날 이렇게 접는 쪽이 뒤쪽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은 이쪽이 앞면이에요. 이쪽이 앞면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왜 이쪽을 앞면으로 쓸까요? 십진법도 사람이 손가락이 10개니까 십진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새. 한촌 이런 것도 다 사람이 기준으로 사람 손 넓이, 한발, 심. 이게 심이 한 발이 심이거든요. 양쪽 팔을 이렇게 한 발이 심이에요. 한 발. 이거 모양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요것도 손이거든요. 요거하고 여기 합쳐진 글자요. 요거는 우고, 요건 좌예요. 아, 요거. 그죠? 요거. 좌우가 합쳐진 글자예요, 글자가. 차절심자가 길이의 단위로 쓸 때는 한 발이 심이요. 요렇게 팔을 뻗친 거라고, 요렇게. 좌우가 합쳐진 글자라고, 요 글자가. 여기가 우고, 여기가 좌예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옛날 기준으로 잡을 때는 가장 사람의 몸에서 기준을 잡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왜 이걸 안면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옷을 꼭 티셔츠는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죠? 옷을 다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입는다고. 이쪽이 앞면이요. 그러니까 이 터진 쪽이 앞면이요. 이쪽에 뒷면이 터진 게 없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 당연히 이쪽이 앞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터진 게 앞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높고 얘는 낮죠. 글자를. 그죠? 얘는 높이 썼고 얘는 낮췄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라인이 동일하지 않죠? 여기는 들어갔죠? 그럼 여기가 웬만큼 이게 보면은 여기가 나오죠? 상황이. 높다, 글자를 높였다 이러면은 상대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문집송은 이게 원문이 안 실리고 다 해서로 바꾸어가지고 높낮이도 없이 실어버리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본을 보면은 그게 딱 드러나요. 이게 안 읽어봐도 이 형식만 봐도 이게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만 봐도 아 이게 대충 어떤 관계구나. 수발신자와 관계가 어떻구나 이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양성 요거 아자입니다. 아문할 때 요 아자예요. 안에 전납 전해드린다 이런 뜻이요. 양성의 아내로 아문 안으로 전해드린다. 요거는 수결이에요. 수결. 오늘날 쌓인 수결은 대부분 1심 수결입니다. 1심 수결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 충심. 일미충심 뭐 이 정도 되겠지. 일직충심자. 그죠? 이 정도의 뜻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 이런 의미요. 그런데 1심 수결은 1심은 약간 이게 비틀어졌어요. 비틀어져 약간 이게 돌리기도 하고. 1심 수결은 우리나라만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은 안 써요. 1심 수결 자체가. 네? 수결, 우리나라만 씁니다. 우리나라만 쓰는 독특한 표현법이에요. 자, 여기 수결 쓰고 여기 근봉 쓰고 여기에 식 쓰죠. 요건 웬만큼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이제 여기에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봉함인을 쓰기도 합니다. 도장을 찍기도 해요. 여기에 이게 없이 보내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해결됐고, 자, 아까 높낮이를 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큰 종이에 구멍을 이렇게 많이 뚫어놨어요.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뚫어놨을까요? 이게 원승, 멀원자 받들 승자, 멀리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걸 이 줄이 있는데도 비웠을까? 이걸 개행이라 그래요. 행을 바꾼다고 해서 행을 바꾸는데 왜 바꾸느냐? 이 줄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이 글자는 높은 글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어에는 높낮이가 있다고. 글자들이 이 글자를 여기 쓰면 글자가 낮아지잖아요. 이 라인을 맞추려고 행을 바꾼 겁니다. 그게 예니까. 왜 욕찰이라고 했냐면 욕찰. 상대가 나에게 보내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욕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욕찰이라고 해요. 얘는 기본적으로 나를 낮춤으로써 상대가 높여지는 경우도 있고 상대를 높임으로 해서 내가 낮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요런 같은 경우에는 나를 낮춘 거죠. 근데 주체는 누구냐? 상대죠. 보낸 주체는. 편지를 보낸 주체는 상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것도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취인. 요거 취자는
요 이날 인자의 뜻과 같아요. 이날 인자의 뜻과 같다고. 취자가 요 보시면은 뒤에 색인 보시면은 취심 있네. 취심. 112페이지 주석 5번. 취심이나 취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인하여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편지를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글자가. 취자가. 상대가 보낸 편지의 답장이거든 이게. 답장이에요. 아, 요거 하다 말았구나. 이참 사장이라고 했죠. 사장. 사는 이때는 사가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다는 뜻도 아니고 답장이라는 뜻이에요. 답장. 답장 사자예요. 답장 사자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답장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간혹가문씩 이 장자가 소자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소. 성글 소자. 소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이 아니고 소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상중에 보낼 때. 상중에 보낼 때 소라고 해요. 장이라고 안 쓰고. 그러면 요 글자만 딱 봐도 앞에 뒤에 또 나와요. 이거는 이 글자만 봐도 아 이건 상중이구나 알 수 있어요. 상중에 보낸 편지구나 알 수 있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답장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이참이 받은 거예요. 멀리서 욕되게 저에게 보내신 편지를 받고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편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냐? 신양, 새 신자요. 새로 서늘해지는 날씨에 신양에 신양 8월이죠. 음력 8월. 옛날에는 계절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1, 2,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봄, 여름, 가을, 겨울 석 달씩 끊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잖아요. 8월이니까. 가을이죠. 가을이니까 신량이죠. 맞죠? 새로 서늘해지는 날씨에 이런 뜻이죠. 정리. 발벌 리자입니다. 요거. 정사 보시는 안부가. 상대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지금 정치를 벼슬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지금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알 수 있죠. 요거 만약에 벼슬을 그만두었다 이러면은 고요할 정자 정리라고 쓰기도 하고 정리라고 쓰기도 하고 도체라고 쓰기도 하고 도 닦는 안부라는 뜻으로 몸체자 써서 도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뭐 뒤에 또 나오니까 지금 한꺼번에 다 아시려면 머리가 터져요. 안 돼요, 안 돼. 정사 보시는 안부가 가성. 아름답고 좋다 이 뜻이요. 잘 지낸다 이 뜻이요. 정사 보시는 안부가 좋으시다는 것을 요거 알고는 여기까지 오지. 인자가 앙이라. 우러러 위안이 되고 우러러 위안이 됩니다. 요거 땡땡이죠. 요거 중복이에요. 요거 중문부호예요. 중문부호. 요걸 중문부호라 그래요. 중복된 문장이라고. 중문부호라고. 여기가. 요거가. 그러니까 앙이가 중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보면은 여기까지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한 반 정도가 인사말이에요. 여기 투식이에요. 여기까지가. 멀리서 당신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서 원성욕찰하야 취인 신량에 정리가성탄이 위양이라. 이렇게. 그 뜻은 멀리서 당신께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를 통해서 서늘해지는 날씨에
정사 보시는 안부가 좋으시다고 하니 우러러 위안이 됩니다. 이 뜻이요. 여기까지 얘기가 딱 됐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두 번 번역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간절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간절함을. 근데 요 글자가 또 문제죠. 복자, 나복자. 자기 자신을 낮춘 말이에요. 요거는 좀 다른 글자하고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조그맣고 한쪽으로 딱 기울었죠. 그죠? 요런 걸 척소자라고 하고, 요렇게 쓰는 방법을 차소법이라고 그래요. 한쪽으로 딱 기울게 작게 썼다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방법을 차소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방법. 편지에 쓰는 기본적인 투식입니다. 이게. 이걸 조그맣게 쓰고 한쪽으로 딱 기울게 썼죠.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글자를 줄임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예를 표현한 겁니다. 근지, 겨우 근자입니다. 겨우 근, 겨우 버티고 있어서. 저는 겨우 버티고 있어서. 무가언이라. 달리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글자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크게 글자는 어려운 게 없죠. 해래. 해는 상대를 높인 거예요. 이 라인은 다 상대입니다. 이 글자보다 다 높였죠. 이런 걸 대두라고 그래요. 대두. 머리를 든다고 해서 대두라고 그래요. 다른 글자에 비해서 다 높였잖아요. 글자를 다 높였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한글 더 놀리지. 이렇게 이만큼 더 올려요. 족보 보시면은 표시나죠. 족보 보시면 어떤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조 어른에 함자 위에 종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보셨습니까? 어르신들 보셨을 텐데.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함부로 못 보게. 그 피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은혜롭게 보내주신 세 가지 물건은 사실은 이게 해자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쓴 표현이기 때문에 번정할 때는 꼭 은혜롭게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그 속에서 녹여내면 됩니다. 보내주신 세 가지 물건은 의수. 이 편지에서 늘 나오는 말이에요. 의수. 의수는 의수 수령의 약자예요. 보내신 숫자대로 영수했다 이런 뜻이요. 옛날 사람들은 편지를 보낼 때, 물건 보낼 때 꼭 물목을 보내요. 물목을 써서 보냅니다. 물목을 써서 보내요. 꼭 반드시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양성에 사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성 아문에 있는 벼슬아치 아무개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오도일이에요. 오도일. 오씨 집안에서 유명한 분이죠. 이 오자 해조씨 오도일이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보낼 때 물건을 세 가지 물건을 보냈어요. 세 가지 물건을 보낼 때 뭐 보낸다고 꼭 물목을 적어서 보내요. 왜 보낸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보낸지. 배달 사고 나니까. 어떤 놈이 또 빼먹으니까 또 중간에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물건 보면 다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내신 대로 받았다 이런 뜻이요. 이게 당신께서 보내준 세 가지 물건은 보내신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감이라. 다자는 매우, 감자는 감사합니다. 요거요. 감자예요. 매우 감사합니다 이 뜻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본론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론이에요. 여기가 서두고, 여기까지가 서두고, 여기까지가 본론이고 나머지는 맺은말, 결론이죠. 여희, 바랄희, 나머지는 바라건대. 돼서 절서에 따라서, 절서대로 이런 뜻이죠.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절서대로 보증, 몸을 잘 보증하시기 바랍니다. 희자 여기까지 오지. 이 희자가 왜 바라다는 뜻으로 쓰이냐면은, 왜 이게 바라다 뜻을 쓰이냐면, 이게 드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드물희. 원래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뭘죠? 상쾌할 상자 있죠? 요거 들어가면 요거예요? 같은 글자예요? 저게. 이거는 사람이고, 이게 사람이고, 사람인데, 여름 되면은 조선시대 때, 무명, 이거 바람 슝슝슝슝 들어가는 옷 입죠? 바람 슝슝 통하잖아요? 올이 넓어요, 이렇게. 올이. 바람이 샹샹 통하도록. 올이 넓다고. 그러니까 올이 넓으니까 드물죠? 올과 올 사이가 드물잖아요. 드문 거는 귀해요. 세상에 드문 거는 귀하죠. 헌에 빠진 흙 이런 거는 귀하지 않잖아요.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귀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귀하는 거는 바라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바라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보존까지 했죠? 불선, 이만줄입니다. 이 뜻이요. 불선은 펼선자예요. 펴지 않습니다. 이만줄입니다. 이 뜻이요. 우선은 뭐뭐 바랍니다. 양쪽, 양은 양조예요. 바랍니다.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축년 8월 24일. 복인은 상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볼까요?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지금 이 책을 지금 GO 찾아보시면 GO 165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인이기 때문에, 복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근지라고 쓰는 거. 겨우 몸을 버티고 지낸다 이런 뜻이요. 그 간혹 한 번씩 이 뒤에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로 죄인이라는 말도 써요. 부모를 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죄인이라는 말도 써요. 부모를 잘 복양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하늘의 죄를 입었다라고 해서 죄인이라는 말도 써요. 실제 세상에 죄를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의 죄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이런 말들은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잘 안 써요. 관찰에서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어도 이 지자 써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지오라고. 버티다 이런 뜻이요.
버티다. 관찰에 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상중에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표현할 때, 상대에게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만 봐서 몇 가지가 뭐 다 드러났죠. 요거 개행이라고 하고 어디 갔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는데 나온 김에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행을 못 바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욕찰 만약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겠죠. 행을 못 바꾸면. 그럴 땐 여기다 띄워요. 이렇게. 이런 걸 간자 또는 격자라고 해요. 이게 다 예입니다. 예. 편지에서는 예예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아, 여기서부터는 상대구나. 주체가 상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승욕찰, 멀리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서 최신 신량, 신량의 토가 붙으면 신량에 이렇게 붙겠죠. 신량의 정리 가성탄이 앙위 앙위라. 멀리서 보내신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를 통해서 새롭게 서늘해지는 날씨에 정사 보시는 안부가 좋으시다고 하니 우러러 위안이 됩니다. 이렇게. 복, 저는 이거 일본 사람들도 지금도 쓰죠. 복구. 일본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저는 겨우 몸을 버티고 있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보내신 3가지 물건은 보내신 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절서대로 몸을 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요로 끝나요. 요마 2글자만 딱 끝나요. 이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축년 8월 24일 복인 도일. 간혹 한 번씩 이름을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쓰지만은 가운데 쓰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여기 쓰고. 이 사람이 만약에 오도일이라는 사람이 제가 학렬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컨대 학렬자가 이거면 우리가 흔히 제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주로 이렇게 부르죠. 이거 마지막 자가 부르죠. 수야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수야 이렇게 불러요. 상야 이렇게는 안 불러요. 그죠? 그것도 조선시대하고 달라요. 조선시대 때는. 부를 때는 물론 그렇게 부르겠지. 근데 저는 이게 상자 돌림이에요. 우리 집에 패밀리 네임이에요. 이게. 이 상자 돌림이에요. 다 사촌도 그렇고 형제가 다 상자 돌림인데 만약에 이 숫자가 돌림자다. 만약에 숫자가 돌림자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럼 이 글자에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에 도자가 이게 돌림자다. 그러면 일자를 쓰겠지만은 이게 돌림자면은 도자를 써요. 한 글자만 쓴다면. 이름 3글자 중에 한 글자만 만약에 쓴다면 이 도자를 써요. 이상하죠?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그죠? 왜 이렇게 쓰냐 하면은 오늘날은 전화가 있으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저놈이 첫째구나 둘째구나 셋째구나 다 알죠? 다 아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은 돌림자가 일자가 만약에 형제간이 다 일자다. 이거 보내면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뭐 사촌 중에 누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걸 가운데 쪘어요. 가운데 자. 그러니까 옛날 관찰을 볼 때 이게 만약에 이 가운데 만약에 도자가 나왔다. 자기 이름을 지칭하는 건데 도자가 나왔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 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거는 까딱 잘라놓으면 실수합니다. 가운데 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안마다 이 글자가 여기에 쓸 수가 있잖아요. 바란다. 이런데 이 글자가 안동권 시 문 중에 행자 시조인 분 있죠. 안동권 시 중에 시조가 권행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쪽 집안 분들은 이 글자를 하도 많으니까 이 글자를 피위하기가 곤란해요. 그 이 글자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행자가 들어갈 자리에 이 글자가 들어갔다. 아, 그럼 이거 안동권 시 집안에 나오구나. 딱 알 수 있어요. 멀리서 당신께서 보내신 편지를 바꿨어. 그 편지를 통해서 답장이니까. 요? 그 편지를 통해서 알았다. 여기까지. 요 인자가 여기까지 와야지. 새롭게 서늘해지는 날씨에 정사 보시는 안부가 좋으심을 알고는 우러러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날 난이의 뜻이 뭡니까? 어렵고 쉬운 정도지만은 글자가 들어가면 어렵고 쉬운 정도이긴 하지만 여기에 뜻이 치우치죠. 어려운 정도잖아요. 쉬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편의사라 그래요. 뜻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이런 말들이 많아요. 한문에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걸 굳이 낱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해석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뜻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글자도 뒤에 나오는데 이 글자는 바라다. 이 뒤에 쓰이니까 바라다는 뜻으로 써요. 이 글자는 똑같은 글자로 가운데나 앞쪽에 쓰이면 또 다른 뜻으로 써요. 관찰에서 쓰이는 용어가 물론 뒤에 또 나옵니다. 나올 때 미리 말씀드리지. 한꺼번에 다 하면은 복잡해서 다 기억 못 해요. 한꺼번에 다 하면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한 거 10개 얘기하면은 뭐 한 3개 정도 건진다 생각하십시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조선시대 오도일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도일이라고 찾아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때 일상적인 투식이에요. 일반적인 투식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투식이에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약서, 순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양성, 아내 전납, 이참, 사참, 원성, 욕찰, 취인, 신량, 정리, 가성, 앙위, 앙위, 제, 근지, 무가은, 해례, 삼종, 의수, 다감, 여희, 대서, 보중, 불선, 고유, 양조. 만약에 토가 붙으면은 원성 욕찰하야 인심이라고 쓰고 취인이라고 쓰고 취인 신량에 정리 가성 타니 앙위 앙이라 복은 건지 무가 언이라 해례 삼종은 의수 다감이라 여희 대서라 보중 하소라 불선이라 짧게 끊어져요. 고유 조량 하소라 조량이나 양조나 같아요.
이렇게 바꿨어도 돼요. 하량이라고도 쓰지. 하조라고도 쓰고. 하조라고도 쓰고. 의 대신에 부자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빼버리고 하나만 쓰기도 해요. 하나만 쓴다고 해서 요 위에 한 글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글자만 쓰기도 하고 두 글자 쓰기도 해요. 이게 중문보호를, 중복보호를. 예. 이런 것도 중문보호거든요. 이게 원래는 죄인을 저 귀양가 있는 사람이 보통 자기 자신을 이럴 때 누인이라고 그래요. 누인.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안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 글자 쓰는데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다고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고. 고전 번역으로 나올 때 문집 총관은 총간 할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예요. 이거는 색일 천자고 이건 색일 간자예요. 다른 글자인데도 같이 써요. 예, 이게 편집글 자체가 생소해요. 옛날에는 이게 오늘날 카톡 쓰듯이 노상 쓰는 거예요. 노상.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집 속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거라고. 제일 많이 생산하니까. 예. 그 간혹 한 번씩 수거 못한 거는 만약에 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돌아가시면은 자손들이나 제자들이 또 쭉 거두러 다녀요. 그걸. 그래가지고 뺏겨졌고 다시 다 돌려줘요. 자기가 보낸 거지만은 그쪽 집안 거니까 그거는. 그 편지는. 편지는 생활문이에요. 일기하고 편지는 생활문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걸 표현한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관찰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관찰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촉이라고 해가지고 심부름꾼이 이걸 가져가는 심부름꾼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가져가는 심부름꾼이 그 심부름꾼이 답장을 받아가요. 그래서 입촉이란 말을 써요. 서서 재촉한다. 빨리 써주세요. 이렇게 재촉을 해요. 편지 써달라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쭉 읽잖아요. 상대가 보낸 편지를. 그 자리에서 쭉 읽고 답장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필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여기에는. 하루 이틀 묵혔다가 보낼 수가 있는 글이 아니라고 이거는. 그 사람의 필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편지글은.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꾸민 글은 뭐 모르잖아요. 그거 1년 후에 할 수도 있고 뭐 2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 자리에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필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이거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